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리화학, 화학연력학과 반응속도론 8강 순물질의 물리적 변화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8강은 제4장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의 첫 번째 강으로 순물질의 물리적 변화이고 4장에서는 9강에서는 혼합물의 물리적 변화, 10강에서는 화학 반응과 화학 평형을 다룹니다. 8강 순물질의 물리적 변화는 전체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8-1절과 8-2절, 8-1절인 순수한 물질의 물리적 변화 그리고 순수한 물질의 상평형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순물질의 첫 번째 절인 순물질의 물리적 변화는 어떤 순수한 물질이 어떤 온도와 압력에서 그 물질이 어떤 상으로 존재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어떠한 온도와 압력에서 순수한 물질이 어떤 상으로 존재하는지 그것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그림이 상평형 그림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가장 안정한 상으로 이루는 그 영역, 즉 온도와 압력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 상평형 그림들은 온도와 압력을 변수로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개가 등온 등압에서 평형을 이룬다면 그 평형을 이루는 그런 연력학적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평형이라는 것은 앞에서 자유에너지 보았듯이 그 변화량이 델타 G 값이 0일 때, 그때가 평형을 이룬 거겠죠. 이게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면 TP, DG, TP는 0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 얘기는 화학 포텐셜이라는 것은 깁스 에너지, 자유에너지를 몰당 자유에너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몰당 자유에너지 변화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즉 dμi 역시 마찬가지로 0이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상전이점에서는 상이 변한다는 것은 두 상 A와 B가 있다고 하면 상이 전환한다는 점은 두 상이 공존한다는 것과 마찬가지 말이기 때문에 두 상 간의 화학 포텐셜이 동일하게 되겠죠. 즉 델타 μi 제로가 0이려면 dμa와 dμb가 같아야 되겠어요. 이게 상들이 공존하는 점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dμa 값과 μa의 변화량 dμa와 dμb가 같지 않을 때는 하나의 특정한 상만이 존재하게 된 것이고 두 값이 같을 때는 그 두 상이 공존하는 그런 평형점이 존재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은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그 상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 상의 온도와 압력에 대한 의존 관계를 알아야 우리가 그 상이 어떤 상이 특정 영역에서 그 상만 존재하고 또는 특정 점에서는 두 상이 공존하고 이런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 안정도에 대해서 먼저 상 안정도가 온도에 의존하는 것을 보면 낮은 온도에서는 우리 이미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온도가 낮으면 고체상이 가장 안정한 상이죠. 이 고체상이 가장 안정한 얘기는 이 고체상이 그 온도, 낮은 온도에서 가장 작은 뮤를 화학 포텐셜이 가장 작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로 온도가 상승하면 다른 상의 뮤가 더 작아져서 그 상이 가장 안정한 상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림 8.1을 보겠습니다. 어떤 한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상에 대해서 화학 포텐셜의 온도 의존 및 가장 안정한 상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계략도인데 지금 화학 포텐셜과
온도 T를 표시해 보면 온도가 가장 낮을 때는 고체상의 화학 포텐셜이 가장 작기 때문에 고체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온도를 점차 올려주면 액체상의 화학 포텐셜은 고체상의 화학 포텐셜보다 온도에 따라서 더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온도를 올려주면 어떤 지점, 특정 TF와 TB 사이에서는 액체가 고체보다 온도가 화학 포텐셜이 낮아지는 지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액체 화학 포텐셜이 고체 화학 포텐셜보다 작기 때문에 액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고체 화학 포텐셜과 액체 화학 포텐셜이 같아지는 지점, 이 지점의 온도가 바로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온도를 더 올려주면, 온도를 더 높여주면 이제는 기체 화학 포텐셜이 고체보다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액체보다도 낮아지는 그러한 영역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이 온도 TB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가 가장 낮은 화학 포텐셜을 갖기 때문에 기체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체 화학 포텐셜과 액체 화학 포텐셜이 같아지는 이 지점이 바로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점이고, 이 지점이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그럼 일정 압력에서 깁스 에너지의 온도 의존도를 보면 우리 앞에서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화량은 그게 뭐였냐면 마이너스 S, 마이너스 엔트로피였어요. 그 화학 포텐셜의 온도 의존도는, 화학 포텐셜이라는 것은 이 깁스 에너지를 몰 깁스 에너지를 사용할 때이니까 라운드 뮤, 라운드 T, 요 뮤라는 것은 몰 깁스 에너지의 다른 말이죠. 몰당 값을 쓰니까 마이너스 SM, 몰 엔트로피가 되겠죠. 이게 화학 포텐셜의 온도에 따른 변화가 되겠습니다. 이때 엔트로피 S는 SM 값은 항상 플러스 값이기 때문에 순물질의 화학 포텐셜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앞에 마이너스니까 이 온도가 커지면 마이너스 SM 돼서 엔트로피의 마이너스 값이 되니까 순물질의 엔트로피는 온도 상승에 따라서 감소하게 됩니다. 앞에서 봤다시피 고체의 경우도 점차로 감소하고 액체의 경우도 감소하고 기체의 경우도 감소했는데, 그 감소폭이 엔트로피 값은 항상 기체가 액체보다 크고 그 다음에 액체는 고체보다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은 온도에서는 µS 값이 가장 작고 액체나 기체보다 작아서,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상이 가장 안정한 상을 이루는 것이고, 중간 온도에서는 액체 화학 포텐셜이 고체나 기체의 경우보다 작기 때문에 액체상이 가장 안정한 상으로 존재를 하고,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 엔트로피 값이 가장 작기 때문에 고체나 액체보다 작아서 기체상이 가장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안정도의 압력 의존을 보면, 물체에 압력을 가하면 녹는 점이 일반적으로 상승합니다. 물의 경우는 예외이고요. 압력을 가하면 녹는 점이 상승하는데, 그래서 압력이 고체보다 몰 부피가 큰 액체가 생성되는 것을 억제를 하죠. 다만 H2O는 예외라서 물의 몰 부피가 얼음의 몰 부피가 작죠. 액체는 우리 잘 알다시피 물은 얼리면 부피가 증가해서 물에
유리병이 깨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물질들은 고체의 몰 부피가 액체의 몰 부피가 작아서 압력을 가하면 고체가 액체로 되는 것을 억제하게 됩니다. 녹는 점에 미치는 압력 효과를 보면 우리 앞에서 또 보았다시피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변화에 따른 깁스 에너지 변량이 그게 뭐였어요? 부피였죠. 그리고 몰 깁스 에너지인 화학 포텐셜 뮤를 사용하면 몰 부피가 되겠죠. 이게 화학 포텐셜의 압력에 따른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력에 따른 뮤의 변화는 뭐와 똑같다? 그 물질의 몰 부피와 똑같다 하는 얘기예요. 다만 Vm은 항상 부피는 항상 플러스 값을 가지니까 압력을 증가시키면, 이거를 증가시키면 이게 플러스 값이니까 이것도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압력이 증가하면 뮤는 증가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의 부피가 고체의 부피보다 크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면 액체의 화학 포텐셜 μL이 고체의 화학 포텐셜 μS보다 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다 살펴보면, 즉 화학 포텐셜과 온도와의 관계, 그리고 화학 포텐셜과 온도와의 관계를 보면, 즉 일반적인 물질, 가의 경우는 일반적인 물질들이고 나의 경우는 물의 경우인데, 일반적인 물질들은 이 검정색으로 진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낮은 압력일 때이고 연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높은 압력일 때인데, 일반적인 물질들은 온도가 증가하면 화학 포텐셜이 증가해서 고체의 경우도 화학 포텐셜이 증가하고 액체의 경우도 화학 포텐셜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들은 낮은 압력일 때 고체 화학 포텐셜과 액체 화학 포텐셜이 만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어서 낮은 압력에서의 TF는 여기였는데, 압력을 증가시키면 고체 화학 포텐셜은 액체 화학 포텐셜 좀 더 적게 증가해서 이와 같이 고체 화학 포텐셜 선 만나는 점과 액체 화학 포텐셜이 만나는 점이 이 지점이 돼가지고 온도를 증가시키면 어느 점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지점을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H2의 경우는 낮은 압력에서 고체 화학 포텐셜의 증가폭이 액체 화학 포텐셜의 증가폭보다 커서 낮은 압력에서 고체 화학 포텐셜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증가했다면, 높은 압력에서 액체 화학 포텐셜은 이 선에서부터 이 선으로 좀 더 작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낮은 압력일 때 고체 화학 포텐셜과 액체 화학 포텐셜이 만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어서 그게 낮은 압력일 때 TF인데, 압력이 증가하면 이제는 고체 화학 포텐셜과 액체 화학 포텐셜이 여기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것을 내리면 온도가 오히려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물의 경우는, H2의 경우는 녹는 점이 내려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물질들은 압력을 가하면 녹는 점이 올라가는데, 물의 경우는 녹는 점이 내려가게 되겠어요.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이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음에 압력을 가하면 얼음이 녹아서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어는 점이 내려가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서 오히려 얼음이 물로 변화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영도씨 얼음과 예제 8.1을 보겠습니다. 영도씨 얼음과 물에 작용하는 압력을
1기압에서 2기압으로 증가를 시켰어요. 압력을 증가시켰어요. 다음에 답하시오. 이 조건에서 얼음의 밀도는 0.917g/cm-1이고 물의 밀도는 0.999g/cm-1이며 1기압은 10135파스칼입니다. 자, 얼음과 물의 화학 포텐셜은 각각 얼마나 변했겠는가? 이와 같이 압력을 증가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응집체, 액체와 고체인 응집체 압력 변화에 따른 화학 포텐셜의 변화량을 구해가지고 상전이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H2O를 예를 들었고요. 교재 8.2식을 보면 8.2식으로부터 우리는 라운드 뮤, 라운드 P, T는 VM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델타 뮤에 대해서 정리하면 분모에 있던 dP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델타 뮤는 VM 델타 P가 되겠죠. 이 식을 사용해서 얼음과 물에 대한 델타 뮤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럼 델타 P는 2기압에서 1기압에서 2기압으로 올렸다고 했으니까 나중 압력에서 처음 압력을 빼면 2-1atm이고 그럼 1atm이 되겠죠. 1atm은 10135파스칼이에요. 얼음의 경우는 VM을 구해보면 VM은 부피는 질량 나누기 밀도 하면 되겠죠. 얼음 물에 이 질량을 H2의 질량을 얼음의 밀도로 나눠주면 1.802 곱하기 10-kg per mol-1을 이것이 1몰 질량이고 1몰 질량을 얼음의 밀도로 나눠주면 얼음의 밀도는 917kg/m3이죠. 전부 SI 단위로 바꿔서 사용해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SI 단위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1.965 곱하기 10-5승 메타 3승 몰-1승이 되고 그러면 델타 뮤는 VM 이거 곱하기 델타 P 10135 파스칼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1.99 줄 몰-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의 경우를 보면 VM은 M 나누기 질량 나누기 물의 밀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질량 1.802 곱하기 10-2승 kg 몰-1이고 물의 밀도는 0.995였으니까 kg 메타 3승으로 하면 999 kg 메타 -3승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1.804 곱하기 10-5승 메타 3승 몰-1이 되고 그럼 델타 뮤는 이거 VM 이거 가져오고 그 다음에 델타 P 이거 가져오면 그래서 계산하면 1.83 줄 몰-1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위의 계산 결과에 의하면 압력 증가에서 얼음의 화학 포텐셜이 물의 화학 포텐셜에 비해서 크게 상승을 했죠. 그러므로 1기압에서 얼음과 물이 평형 상태에 있었다면 2기압에서는 얼음이 물로 변화하는 경향이 커져가지고 얼음이 물로 변하는 그런 상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수한 물질의 그럼 상평형 그림을 보겠습니다. 순수한 물질에 대한 상평형 그림에는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을까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 전체에 걸쳐서 화학적인 조성과 물리적인 상태가 균일한 그런 물질, 화학적으로도 조성도 똑같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상태,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 하는 그런 물리적인 상태도 균일한 그러한 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에 들어있는 성분의 수와 상관없이 물리적인 상태 어디를 떠봐도
어디를 채취해도 계 전체에 걸쳐서 물리적인 상태가 동일하면 그것은 하나의 상입니다. 두 물질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상태가 동일하면, 액체로 동일하다 하면 그거는 하나의 상이다 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에다가 여러분들이 소금을 조금 탔어요. 그래서 잘 휘저어서 그 소금이 다 물에 녹았어. 물에 녹으면 그 소금물에는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죠. 그리고 그 소금물에는 물 H2O라는 분자도 또 있죠. 비록 소금물에는 3개의 성분이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디를 채취해도, 바닥을 채취하건 표면을 채취하건 상관없이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서 밑에 가라앉지만 않았다면 소금 성분과 소금의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 그 다음에 H2O 분자가 골고루 퍼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상이다 하는 얘기예요. 성분이 3개지만 물리적 상태는 계 전체에 걸쳐서 동일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체만 있는 경우, 기체 N2 기체가 있건 O2 기체가 있건 이런 공기의 경우 전부 다 동일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체의 상은 1입니다. 상의 수 P는 1이고, 강전의 질소용에 금방 얘기했던 소금물과 같은 경우에도 상의 수는 1이고 상의 수 P는 1이고, 합금의 경우, 합금이라는 것은 고체와 고체를 섞어서 전체에 걸쳐서, 고체 전체에 걸쳐서 2가지 이상의 고체가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것, 그것이 합금이에요. 불균일하게 그냥 섞여 있는 것은 합금이 아니고 균일하게 퍼져 있는 것이 합금이고, 이것도 비록 고체이지만 2가지 이상의 성분, 고체가 섞여서 만들어진 그러한 물질이지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 경우도 상의 수 P는 1입니다. 그 다음에 얼음물 같은 경우에는, 얼음물이라는 것은 물에 얼음을 넣어서 얼음이 둥둥 떠 있는 그러한 경우죠. 그래서 이거는 얼음도 H2O라는 성분이고 물도 H2O라는 하나의 성분으로 되어 있지만 하나는 액체이고 하나는 고체이기 때문에 이 얼음물의 경우는 상의 수가 2입니다. 이 상의 수는 P가 1인 경우, 상의 수가 1인 경우를 보면 단일 성분 기체이거나 기체 혼합물이거나 기체들의 경우는 전부 P가 1이고, 그 다음에 단일 성분 액체, 하나의 성분만으로 들어있는 액체, 이거 역시 하나의 성분만 들어있으니까 상이 1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혼합된 액체 혼합물, 이런 것도 상이 1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강전의 질소에 아까 봤던 소금물 같은 거, 그것도 상의 수가 1이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균일하게 혼합된 고체 합금도 상의 수가 1입니다. 상의 수가 2인 경우는 두 상이 공존한다고 했으니까 이미 상의 수가 두 개라는 얘기고, 두 상이 공존하는 단일 성분 물질, 아까 봤던 얼음물과 같은 것이 두 상이 공존하는 단일 성분 물질이죠. 이 경우는 상의 수가 2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은 됐지만 완전하게 혼합되지 않은 두 성분 물질, 이것도 상의 수가 2이고, 그 다음에 두 성분으로 구성된 고체 혼합물, 쇳가루하고 석영가루를 서로 섞어놨다. 그럼 그런 경우도 합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두 성분으로 쇠의 가루들, 쇠라는 성분의 고체, 그 다음에 유리라는 성분의 고체들이 두 개가 섞여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두 상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경우는 세상이 공존한 즉 3중점에서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그런 단일 성분 물질,
그리고 완전하게 혼합하지 않은 세 가지 성질한 물질, 이런 경우는 상이 3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은 압력과 온도 조건이 달라지면 상이 변화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1기압에서 H2O는 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0도씨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물이 얼음으로 바뀌고, 0도씨보다 온도가 높아지면 얼음이 물로 바뀌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을 상이 전이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의 경우는 1기압에서 0도씨 아래에서는 왜 고체로 존재하느냐 하면 고체 화학 포텐셜이 액체 화학 포텐셜보다 작기 때문이고, 0도씨 위에서는 왜 액체로 존재하느냐 하면 액체 화학 포텐셜이 고체 화학 포텐셜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0도씨에서는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는데, 이것은 액체 화학 포텐셜과 고체 화학 포텐셜이 같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상이 전이하는 온도를 전이 온도, 상전이 온도라고 하고 TTRS로 표시하고, 두 상의 화학 포텐셜이 동일해서 두 상이 평형을 이룰 때의 온도를 전이 온도라고 합니다. 끓는 점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끓는 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증발하는 기체의 압력이 외부 압력과 일치하는 온도인데, 이때는 왜 끓게 되느냐면 액체의 화학 포텐셜과 기체의 화학 포텐셜이 같기 때문에 그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끓는 점은 우리가 1기압일 때 끓는 점과 1바일 때 끓는 점을 구분해서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거를 끓는 점 TB로 표시하죠.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물의 정상 끓는 점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00도씨이고, 표준 끓는 점, 1바일 때는 항상 우리는 표준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1바에서 끓는 점을 표준 끓는 점이라고 하고, 외부 압력이 1바일 때, 그때 표준 끓는 점은 1바는 1기압보다 약간 작은 값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끓는 점은 99.6도씨가 됩니다.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은, 어는 점이란 말은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개념으로 쓰는 말이고, 녹는 점이란 말은 고체에서 액체로 갈 때의 그런 관점에서 쓰는 것이죠. 똑같이 고체와 액체가 상전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는 점이나 녹는 점은 같은 온도예요. 그래서 고체상과 액체상이 공존하면서 평형을 이루는 온도가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이라고 하고, 이때는 고체와 액체가 화학 포텐셜이 같을 때, 그때의 온도가 바로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1기압일 때 어는 점은 정상 어는 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것을 TF로 표시하고,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이고 물의 정상 어는 점은 0도씨이죠. 그리고 표준 어는 점은 외부 압력이 1바일 때 어는 점이 표준 어는 점이고, 요거는 물의 표준 어는 점은 거의 0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응집체의 경우는 어는 점과 정상 어는 점과 표준 어는 점의 온도차는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삼중점은 세 가지 상, 일반적으로 기체, 액체, 고체가 공존하는 점, 물론 기체, 액체가 공존하는 점이 일반적으로 삼중점이라고 하지만 꼭 기체, 액체, 고체만 공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상이 공존하는 점은 무엇이 됐든 삼중점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경계가 그러려면 물질에 따라서 고유한 압력과 온도가 나타나고, 이 값은 고유한 고정적인 값이 상수가 됩니다. 몇 가지 물질에 대한 삼중점에서의 온도와 삼중점에서의 압력을 보면, argon의 경우는 83.806K, 아주 낮은 온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때의 압력은 68905 파스칼. 그 다음에 물의 경우는 우리 알다시피 213.15 또는 213.16이고, 그 다음에 그때의 압력은 611.73입니다. H2O는 273.16이고, 그 다음에 프로펜의 경우는 81.89, 그리고 압력은 9.5 곱하기 10-4승 파스칼이 되겠어요. 그리고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체라는 것은 흐르는 물체라는 뜻이죠. 그래서 흐르는 것은, 흐를 수 있는 것은 액체와 기체가 되겠어요. 이 초임계 유체는 액체라고 보기도 힘들고 기체라고 보기도 힘든, 액체와 기체 그 중간에 있는 흐르는 물체이긴 한데 액체라고 보기도 힘들고 기체라고 보기도 힘든 그러한 그러한 상을 초임계 유체라고 합니다. 액체 밀도와 기체 밀도가 그래서 거의 같아져 가지고 두 상 사이에 경계가 없어진 그러한 유체를 초임계 유체라고 합니다. 이때 온도를 임계 온도 TC라고 하고, 크리티컬 템퍼레이처에서 TC라고 하고, 이 임계 상태에서의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하고, 또 임계 압력, 이 임계 상태에서의 압력을 크리티컬 프레셔에서 PC로 표시하고, 이것을 임계 온도에 도달했을 때 그때의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초임계 유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우리가 밀폐된 용기, 아주 단단한 용기에 액체를 넣고 가열을 하면, 온도를 올려주면, 점점 온도를 올려주면 이 액체가 증발하면서 점점 기체의 양은 많아지고 액체의 양은 적어지겠죠. 그래서 이 관이 유리통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여기는 점점 뿌얘지고 요거는 점점 옅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계속 열을 가하면 액체가 계속 증발하다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뿌얘지면서 액체도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이건 너무 뿌얘서 이게 액체인지 기체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은 몇 개의 상 자유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몇 개나 그 상이 어떤 조건들에서 자유로운가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 상규칙이라고 하고, 이 상규칙은 깁스가 정의를 해주었는데, 깁스의 상규칙은 F 상자유도는 C-P 플러스 E가 된다는 것이 상규칙이에요. 자, 여기서 F는 개의 자유도이고, 개가 가질 수 있는 변수의 자유도이고, C는 독립성분수이고, P는 상의 수예요. 그래서 독립성분수 C는 무조건 성분의 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성분의 수이고, 이 독립성분수라는 것은 화학종수에서 그래서 종에서 스피시스에서 화학종수 S에서 둘 사이에 있는 평형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평형관계수 R을 뺀 값입니다. 단일 성분계의 자유도는 단일 상이 하나만 있으면 성분의 수도 하나이고 단일 성분이고, 그러면 단일 성분이니까 C는 1이 될 테고,
단일쌍이니까 P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자기도 F는 1, 1 플러스 2에서 2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성분이면서 단일성의 경우는 변수가 두 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일반적으로 T와 P를 만들어주고, 이 상에서는 온도도 변할 수 있고, 압력도 변하는 그 두 가지가 다 변하는 조건 내에서도 하나의 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두 상의 평형을 이루면, 즉 상의 수가 2가 되면 그 지점에서는 성분은 C는 1이고 P는 2니까 F는 C-P에서 1-2 플러스 2가 되니까 전체 수가 1이 되겠죠. 오타가 났네요. 1이 돼서 T 또는 P만이 T 또는 P 둘 중에 하나만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는 두 개 다 변수로 갖지 못하고 압력이 일정하면 온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온도가 일정하면 압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삼중점에서는 P가 3이 되니까 F는 1-3 플러스 2가 돼서 0이 되죠.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온도도 이 지점에서는 온도도 변화시킬 수 없고 그러면 온도가 조금이라도 변화하면 삼중점에서 벗어나고 압력이 조금만 변화해도 삼중점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두 상수가 되겠습니다. 예제 8.2를 보겠습니다. 다음 반응에 대한 자유수를 구하시오. 반응은 CaCO3 고체가 CaO 고체와 CO2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이고, 첫 번째 세 상이 모두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와 같이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 자유도를 구하거라. 그 다음에 CaCO3 고체와 CO2 기체 상이 존재할 때에 자유도를 구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상규칙을 이용해서 자유도수를 구하는 문제이고, 이 반응에 반영하는 화학종하고 평형 관계를 보면, 즉 독립성분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종은 CaCO3, CaO 고체, CO2 기체가 있고, 평형관계는 이러한 것이 평형관계가 하나가 있죠. 그러면 독립성분수는 화학종수 마이너스 평형관계수 하니까 화학종수가 3개이고 평형관계가 하나 있으니까 2가 되겠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세 상이 모두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P가 3이고, 그러므로 자유도수는 F는 C-P 플러스 2니까 C 2고 P 3이고 플러스 2 하면 자유도수는 1이 되겠죠. 삼중점에서는 온도 또는 압력 둘 중에 하나만 독립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두 상이 존재하는 경우니까 상의 수는 P니까 2가 되고, 그러면 자유도수는 F는 C-P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2-2 플러스 2에서 자유도수는 2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유도수가 2니까 이 두 개의 상을, 현재 존재하는 두 개의 상을 없애지 않으면서도 온도와 P를 모두 다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순서 물질의 상평형 그림을 보면, 그림 8.4를 보면 이게 일반적인 압력과 온도 평면에서의 상평형 그림입니다. 그래서 단일 성분계에서 여러 종류의 상이 존재하는 PT 조건을 도시한 것인데, 단일 성분계니까 F 최대값은 2가 되겠습니다. 2차원 그림으로 P와 T 두 개가 다 변수가 됐네요. 그래서 전형적인 상평형 그림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이 고체에서 액체로 변하고 액체에서 고체로 변하는 이 경계선이 기울기가 플러스의 기울기를 갖는 것이 전형적인 상평형 그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영역이 고체 영역, 이 영역이 액체 영역, 이 영역이 기체 영역이고, 요 지점이 초임계 유체가 존재하는 그런 여기서 이 이상에서는 초임계 유체가 존재하는 거죠. 초임계 유체가 존재하는 임계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체와 액체가 양의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압력을 증가시키면 이렇게 압력을 올리면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가 압력이 녹는 점이 이 상표현 그림이 점점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압력을 가하면 녹는 점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를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전형적인 상표현 그림을 나타내는 앞에 봤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물질인데 지금 보다시피 여기서 고체, 그 다음에 양의 기울기, 액체, 기체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는 전형적인 상표현 그림을 나타내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삼중점을 보면 삼중점이 여기가 되겠죠. 이 삼중점이 나타나는 지점이 그때 기압이 얼마냐면 5.11기압이 됩니다. 5.11기압.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인 1기압에서는 대기압인 1기압에서는 1기압에서 이 상경계선이 고체와 기체의 상경계선이 되기 때문에 1기압일 때 고체와 액체의 상경계선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체와 기체의 상경계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1기압에서는 온도를 아무리 올려도 액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압에서 기체로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5.11 삼중점이 나타나는 5.11기압보다 낮은 압력에서는 액체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기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1기압에서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승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액화는 어디에서는 일어나게 되냐면 이 녹는 점, 액화가 되려면 이 기체가 액체를 되려면 기체와 액체의 경계선 지점에서 되겠죠. 그래서 액화는 298.15K, 즉 상온에서의 액화는 그때 상온에서 액체를 CO2를 액체를 만들려면 상온에서 액체를 만들려면 기압이 67기압이 되어야지만 액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H2로 보겠습니다. H2O는 대단히 복잡한 상표현 그림을 나타내는데 왜 그러냐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H2O의 경우는 다양한 고체상이 존재합니다. 여기 1, 2, 3, 4, 5 쭉 한 것들이 바로 모든 물의 고체상들의 종류를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 구조가 다른 여러 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음 1, 얼음 2, 얼음 3, 얼음 4 이렇게 쭉 번호를 붙여서 나타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얼음이 고체 1이고 이 고체 1과 액체의 경계선을 보면 가파르게 그림상으로는 이 그림에서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확대시키면 가파른 음의 기울기, 왼쪽으로 그리는 이와 같은 음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압력을 가하면, 압력을 높이면 자꾸 왼쪽으로 온도가 낮아지는, 어느 점이 낮아지는, 그런 어느 점이 하락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삼중점은 여러 가지, 여기도 삼중점이고, 여기도 삼중점이고, 여기 여러 개의 삼중점들이 다 존재하죠. 이런 여러 개의 삼중점이 존재하고, 일반적인 고체, 액체, 기체의 삼중점은 여기에서 나타내고, 그건 273.14K, 즉 0.06C이고, 그때의 압력은 611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헬륨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헬륨은 좀 특별한 거동을 하는 물질인데, 헬륨은 질량이 아주 작은 비활성 기체이죠. 그리고 18조 원수로 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은 온도에서 대부분의 물질하고 상당히 다른 거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다시피 온도 지금 1K, 2K, 3K, 4K니까 거의 0K에 가까운 매우 낮은 온도이죠. 그 낮은 온도, 지금 3K, 2K까지도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그거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액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0K에서 이 액체의 경우도 보면 액체가 나타나고 1바, 10바까지도 0K에 가까운 그런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 고체를 만들려면 10바 이상의 매우 높은 압력을 가해야지만 고체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우 높은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고체상이 형성이 되지 않고, 그 얘기는 온도만을 낮추어서는 일반적인 1기압 정도에서는 고체상하고 기체상이 만나는 그러한 상평형은 이루어지지 않고, 액체상도, 낮은 온도에서 액체상도 두 종류의 액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3, 4K 정도에서는 액체, 헬륨 1이라는 액체가 존재하고, 그거보다도 더 낮은 온도, 2K보다 더 낮은 온도로 내렸을 때 그때 생성되는 액체는 헬륨 2라는 헬륨 1과는 다른 그런 액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헬륨 1은 일반적인 액체처럼 거동하는 그러한 액체이고, 헬륨 2는 초유체라고 해서 거의 점성을 나타내지 않고 흐르는 성질을 가진 그러한 액체입니다. 그리고 액체와 액체 1과 액체 1과 액체 2의 그 경계선은 지금 보다시피 고체에서도 보면 이와 같이 힐한 문자 람다와 같은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그런 경계선을 보이죠. 그래서 이 선을 특별히 람다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순수한 물질의 물리적 변화는 상평형 그림을 가지고 잘 나타낼 수 있고, 이 상평형 그림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가장 안정한 상을 이루는 영역을 나타내는 그림이고, 일반적으로 압력과 온도에 대한 그런 도표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평형을 이룰 때 연력학적인 조건은, 평형을 이룬다는 것은 그 양쪽의 두 상간의 화학 포텐셜이 동일하다는 뜻이고, 그러한 지점에서 평형을 이루고, 그러면 그 변화량 역시 똑같은 경우가 되겠고, 상안정도의 온도 의존은 온도가 낮아지면 아주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의 화학 포텐셜이 가장 작은 값을 갖기 때문에 고체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 온도 영역에서는 액체의 화학 포텐셜이 고체의 화학 포텐셜이나 기체의 화학 포텐셜보다도 작기 때문에 액체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온도가 아주 높아지면 그때는 기체의 화학 포텐셜이 가장 낮은 값을 갖기 때문에 기체로 존재한다 하는 것을 도표로다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포텐셜의 온도 의존도를 보면, 화학 포텐셜은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포텐셜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SM이고, 몰 엔트로피고, 그러므로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의 화학 포텐셜이 액체나 기체보다 작아서 고체상이 가장 안정하고, 중간 온도에서는 액체의 화학 포텐셜이 가장 작아서 액체상으로 존재하게 되고,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의 화학 포텐셜이 가장 작아서 기체상이 가장 안정해서 기체상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압력 의존은 압력 변화에 따른,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변화에 따른
화학 포텐셜의 변화량은 그것이 Vm이고, 대부분의 물질은 액체의 몰 부피가 고체의 몰 부피보다 크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지면 액체 화학 포텐셜은 이게 VML이 가장 크기 때문에 VL이, 뮤L이 고체 화학 포텐셜 뮤S보다 더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순수한 물질들의 상평형 그림은 상은 기호 P로 나타내고,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 전체에 걸쳐서 화학적 조성과 물리적 상태가 균일한 것, 그것을 상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은 성분의 수와는 상관없고 물리적 상태가 계 전체에 걸쳐서 동일하면 그것은 하나의 상이다. 그리고 상 전이는 상이 고체에서 액체로 또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하는 그러한 온도를 전이 통틀어서 전이 온도라고 하고, 그 전이 온도에서는 두 화학 포텐셜이 같고, 그 다음에 그 두 상이 평형을 이룰 때 온도이고, 끓는 점은 액체 화학 포텐셜과 기체 화학 포텐셜이 같을 때가 끓는 점이고,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은 고체 화학 포텐셜이 액체 화학 포텐셜과 같을 때이고, 삼중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상, 일반적으로 기체, 액체, 고체가 공존하는 점인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고체 화학 포텐셜, 액체 화학 포텐셜, 기체 화학 포텐셜이 모두 같을 때가 삼중점이 된다. 그리고 초임계 유체라는 것은 액체 밀도하고 기체 밀도가 서로 같아져서 두 상 사이에 경계가 없어져서 기체인지 액체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러한 유체를 초임계 유체라고 한다. 그리고 상의 자유도는 F는 C-P 플러스 E라는 이런 상규칙을 통해서 상의 자유도가 몇 개가 되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F는 계의 자유도, C는 독립성분수, P는 상의 수이고, 여기서 독립성분수는 화학 종회수가 아니라 화학 종수에서 평형 관계수를 뺀 값이다. 이상으로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8강 순물질의 물리적 변화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물리화학 화학연력학과 반응극도론 8강 순물질의 물리적 변화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8강 순물질의 물리적 변화에서 세 번째 절인 상경계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리고 에른페스트에 의한 상전이의 분류를 다루겠습니다. 상경계선의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요? 상경계선은 두 상이 평형 상태일 때 평형을 유지하는 선들이 상경계선이고, 그 두 상에서 압력, 온도, 화학 포텐셜이 서로 일치하는 그 지점들이 상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압력과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화학 포텐셜이 서로 일치하면 두 상이 서로 평형을 유지하니까 뮤 알파 PT하고 뮤 베타 PT가 서로 그 값이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 두 상이 서로 존재하는 그 경계선들의 표시한 선들을 공존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존곡선은 두 상이 공존하는 압력과 온도 조건을 도시한 선이 되겠어요. 그리고 상평형 그림에서 보면 두 상 간의 경계선이 바로 공존곡선이죠. 그러므로 두 화학 포텐셜 뮤 알파하고 뮤 베타를 서로 일치하게 유지하면서 압력 P와 온도 T를 동시에 변화시키면 이 뮤 알파 베타가 서로 같게 유지가 되니까 그 온도와 T를 동시에 변화시키는 그 점들은 두 상이 계속 공존할 수 있겠죠. 이 공존곡선의 공존곡선이 구해지는 식을 나타내는 것이 클라페이롱 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압력과 온도를 상경계선에 따라서 변화시키면, 즉 두 상의 화학 포텐셜이 항상 일치되면서 이동을 할 테고, 그 점들은 그 두 화학 포텐셜이 일치하면서 미세하게 이동하면 d 뮤 알파하고 d 뮤 베타가 같은 상태로 계속 유지되면서 이동을 하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연력학 기본식 4에서 dg는 마이너스 sdt 플러스 vdp니까 이 d뮤라는 것은 몰당 깁스 에너지 변화니까 d뮤는 마이너스 smdt 플러스 vmdp가 되겠죠. 그러므로 알파상에 대한 d뮤는 마이너스 sm 알파 dt 플러스 vm 알파 dp가 될 테고, 베타상에 대한 것은 마이너스 sm 베타 dt 플러스 vm 베타 dp가 되겠죠. 이것을 dp와 dt에 대해서 dt는 dt끼리 모으고 dp는 dp끼리 모으면 이렇게 한쪽 편으로 모으는 것을 변수 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dp와 dt에 대해서 변수를 분리하면 좌변에는 dt들만 모으고 우변에는 dp들만 모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 sm 베타 dt를 좌변으로 넘기고 vm 알파 dp를 우변으로 넘기면 좌변은 sm 베타 마이너스 sm 알파 dt가 될 테고 우변은 vm 베타 마이너스 vm dp가 되겠죠. 이것을 다시 dp 나누기 dp dt에 대해서 정리하면, 즉 이 dt를 이쪽으로 넘기고 이것들을 왼쪽으로 넘긴다는 얘기죠. 그렇게 정리를 하면 dp dt는 분자는 sm 베타 마이너스 sm 알파, 그리고 분모는 vm 베타 마이너스 vm 알파가 되겠어요. 이거 베타와 알파의 차이고 이것도 베타와 알파의 차이니까 그것은 간략하게 쓰면 분자는 델타 SM, 델타 TRS SM이 될 테고, 분모는 델타 TRS VM이 되겠죠. 이렇게 DP, DT는 델타 SM, 델타 VM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클라페이로 공식입니다. 즉, 상경계선에서 미소하게 DP와 DT를 변화시키는 그 선들은 이러한 관계가 된다는 것이 클라페이로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페이로 공식은 압력과 온도 상평형 그림에서 상경계선에서의 임의점들에서의 dp, dt, 즉 경계선의 기울기, 압력과 온도에 관한 기울기를 계산하는 식이 되겠죠. 델타 TRS SM하고 델타 TRS VM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클라페이로 공식을 활용하면 상평형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끓는 점과 어는 점 등 상전이 온도가 압력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도 이 클라페이로 공식을 이용하면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클라페이로 공식을 구체적으로 각 상경계선에 대해서 적용해보면, 고체 액체 상경계선은, 이 고체 액체 상경계선이 바로 용융 온도가 되겠죠. 지금 용융 온도 T에서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점, 그게 바로 멜팅 포인트가 되니까 용융 온도 T에서 용융 온도의 몰 엔탈피 변화는 델타 퓨전 HM이었어요. 그러므로 델타 S는 T분의 델타 HM이 된다는 것을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델타 퓨전 SM은 T분의 델타 퓨전 HM이니까 그거를 클라페이로 공식에다 적용하면 dP, dT는 위에 델타 S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T분의 델타 H가 되겠죠. 이게
고체, 액체 경계선을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델타 퓨전 VM은 용융 과정에서 수선되는 몰 부피의 변화이고, 그 다음에 고체, 액체 상경계선의 기울기는 그 성질이 어떠냐면, 요 델타 퓨전 VM은 고체와 액체가 변화하는 그 지점에서는 그 값이 아주 작게,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할 때는 부피 변화가 아주 작기 때문에 작은 플러스의 양의 값을 갖죠. 물론 H2O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H2O만 예외이고, 그 다음에 델타 H 퓨전 값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체를 액체로 만들 때는 우리가 가열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델타 HSM은 플러스 양의 값을 갖는데 이 경우도 헬륨 3의 경우는 예외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분자가 아주 작은 양의 값을 가지니까 분모값이 델타 H 값은 델타 V 값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dP, dT는 큰 값을 가져서 가파른 양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와 같죠. 여기 앞에 상평 그림에서 봤다시피 고체와 액체 사이의 경계선은 일반적으로 물의 경우만 제외하고 아주 기울기가 급한 그런 가파른 그런 양의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상경계선에 대해서 우리가 온도 T와 보다 사용할 수 있게 PVT로 나타내는 근사식을 찾아보면 델타 H 퓨전하고 델타 V 퓨전을 상수로 놓고 이때 이 값들은 거의 상수이기 때문에 상수로 놓고 dP, dT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 인테그랄 P 스타에서 P까지, 여기서 스타는 순수할 때를 얘기하고 P 스타에서 P까지 dP, dT는 인테그랄 T 스타분의 T까지 T 델타 V분의 델타 H가 되고 이 식을 접근을 하면 인테그랄 P 스타에서 P까지 dP는 요 델타 V하고 델타 H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어내면 인테그랄 T 스타에서 T까지 T분의 1 dT가 되겠죠.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각각 접근을 하면 좌변은 P-P 스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상수 빼어내고 T분의 1을 접근하면 ln T 스타분의 T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P에 대해서 나중 압력 P에 대해서 정리하면 P는 P 스타 플러스 그리고 P 스타가 오른쪽으로 넘어와서 P 스타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온도 차이가 별로 없다면 지금 상변화점에서 부터 아주 작은 온도인 경우에는 즉 T가 T 스타와 거의 같다면 ln T 스타분의 T는 이렇게 급수 전개가 될 수 있어요. 즉 ln 1 플러스 T 스타분의 T 마이너스 T 스타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거의 T 스타분의 T 마이너스 T 스타가 되죠. 그러므로 P는 여기다가 ln T 스타분의 T에 T 스타분의 T 마이너스 T 스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압력 P는 P 스타 플러스 이거 그대로 내려오고 이거 들어가니까 여기는 T 마이너스 T 스타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압력을 이와 같이 압력과 온도, 부피 이런 연력학 기본식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근사식을 사용해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 식을 사용해서 압력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 8.3을 보겠습니다. 이 8.3은 우리가 실험적으로 압력을 변화시키면서 어느 점의 변화를 측정한 값을 가지고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의 경우에 몰 부피가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클라페어 공식을 이용해서 역으로 용융 엔탈피하고
용융 엔트로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고체, 액체, 평형계에서 클라페어 형식을 적용하는 문제인데, 고체, 액체, 평형계에서 평형계에 대한 클라페어 형식은 압력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와 같이 얻어졌죠. P는 P 스타 플러스 델타 Vm분의 델타 Hm, L은 T 스타분의 T였어요. 여기에다가 식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P-P 스타는 100-1바가 될 테고, 그 다음에 델타 Vm은 주어진 값을 갖다 쓰면 이와 같이 되고, 그러면 델타 HM이 남을 테고, Ln T 스타분의 T는 350.65분의 351.25가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99 곱하기 12 파스칼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요것들을 계산하면 델타 HM 곱하기 712.35 메타 마이너스 3승 몰이 됩니다. 그러므로 델타 퓨전 HM은 이거 왼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 13.90 kJ 몰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델타 S는 T분의 델타 H니까 델타 퓨전 SM은 TF분의 델타 퓨전 HM이니까 몰 용융 엔트로피 델타 퓨전 SM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TF 나중온도 350.65K, 그 다음에 여기 델타 H 퓨전 13.90kJ이니까 13,900줄 몰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 계산하면 30.63줄 K-1 몰 마이너스 1이 얻어지겠습니다. 액체, 기체, 상경계선은 또 마찬가지로 액체, 기체, 상경계선에 대한 클라페어 형식은 여기에 베이퍼리제이션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델타 베이퍼리제이션 SM은 온도는 보일링 포인트 TB가 될 테고, H는 베이퍼리제이션에서 델타 베이퍼리제이션 HM 되니까 TPDT는 여기 아까와 달리 요거 퓨전 대신에 베이퍼리제이션만 넣으면 되겠어요. 이게 액체, 기체, 경계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델타 H는 마찬가지로 액체에서 기체로 가니까 그때 가열을 해줘야 되죠. 그러므로 양의 값을 갖게 되고, 반면에 델타 베이퍼리제이션 Vm은 액체에서 기체로 가니까 굉장히 큰 값이 되죠. 부피 팽창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큰 양의 값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액체, 기체, 상경계선의 기울기 dPdT는 요거 플러스 값이고 요거 플러스 값이니까 역시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이 VM 값이 상당히 큰 값이기 때문에 고체, 액체, 경계선에 비해서는 완만한 기울기를 나타냅니다. 플러스지만 완만한 기울기를 갖게 되겠어요. 예제 8.4를 보겠습니다. 100도씨 1기압에서 1kPa당 물의 끓는 점 변화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번에는 끓는 점이 얼마나, 델타 T가 얼마가 되겠느냐 하면서 구하는 것이죠. 100도씨 1기압에서 물의 델타 H 베이퍼리션은 40.69kJ 몰 마이너스 1이고, 액체 몰 부피는 1.9 곱하기 10-5승 메타 3승 몰 마이너스 1이고, 기체의 몰 부피는 3019.9 곱하기 10-5승 메타 3승 몰 마이너스 1인 경우, 액체, 기체 상전이점에서 압력 변화에 따른 상전이점 DT, DP를 구하는 문제이고, 그러면 8.11식을 DT, DP에 대해서 정리하면 DT, DP는 분모와 분자가 바뀌어서 분모의 델타 H가 분자의 T 델타 V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 값들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0.2768 K 킬로파스칼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클라페어 형식. 클라우디우스 클라페어 형식은
VM, 기체의 몰 부피가 액체의 몰 부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 델타 V는 부피 변화량은 그냥 기체 부피를 넣어서 근사적으로 계산할 수 있죠. 만약에 기체가 이상적으로 거동한다면, 즉 이상기체라면 VM 기체는 P분의 RT가 되니까 dP, dT는 델타 H P 대신에 VM을 그냥 집어넣으면 VM은 P분의 RT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요거 P가 분모로 올라가면 P 델타 H RT 자승이 되겠죠. 이거를 클라우지우스-클라페우 공식이라고 합니다. 즉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dP, dT는 기체가 이상적으로 거동한다면, 즉 낮은 기압이라는 압력이 낮은 기압일 경우에는 우리는 RT 자승분의 P 델타 H에서 근사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우 공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P와 T의 함수를 여기서 변수 분리를 하면, 그 변수 분리한다는 것은 P는 P끼리, T는 T끼리 모아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 P를 좌변으로 넘기면 P분의 dP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dT를 우변으로 넘기면 RT 자승분의 델타 H dT가 되겠죠. 그래서 P 스타가 P와 가깝고 T 스타가 T와 가까울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하는 경우에 적분을 하면 인테그랄 P 스타 P, 인테그랄 T 스타 T 하면 되고, 그러면 요거는 좌변은 ln B 스타분의 P가 될 테고, T 자승분의 1을 적분하면 T분의 마이너스 T 스타분의 1이 되죠. 좌변에서 ln을 제거하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익스포넨셜 함수가 될 테고, 좌변에서 ln을 제거하고 P에 대해서 정리하면, 즉 ln을 제거하면 P분의 P 스타가 남는데, 이거 P를 왼쪽으로 넘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P는 P 스타,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이거가 되겠죠. 그러므로 P는 P 스타 2의 마이너스 이거 전체를 감마라고 나타냅시다. 복잡하니까. 그러면 감마는 이게 될 테고, 그러면 P는 P 스타 2의 마이너스 감마승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이 압력 P는 초기 압력 P 스타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한 이런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익스포넨셜 함수로서 이와 같은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적인 그러한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고체, 액체 상경계선은 고체, 기체 상경계선의 경우에는 액체, 기체 경계선을 구하는 식, 앞의 식에다가 여기서 앞의 식에서는 베이퍼레이션 HM을 썼는데 이 대신에 델타 SUV, 승화, 서블리미에이션 HM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사용하면 돼요. 이때 승화 델타 H는 승화라는 것은 퓨전 더하기 베이퍼레이션이니까 델타 서블리미에이션 HM 값이 델타 베이퍼레이션 HM 값보다 크게 되겠죠. 당연히 크게 되겠죠. 이 값이 퓨전 값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이 되니까. 그러므로 모양은 비슷하지만 승화 곡선은 증발 곡선보다는 조금 더 가파른 기울기를 나타내는 이러한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겠어요. 지금까지 상전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상의 종류도 배웠습니다. 이 상전이에 대해서 전이를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한 사람이 에런 패스인데, 에런 패스는 상전이 형태를 그 성질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를 했어요. 상전이는 첫 번째 상전이 우리 종류들을 보면 용융이 있고 증발이 있고 승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H2O의 경우에도 봤다시피 H2O는 고체가 여러 종류가 있었죠. 그런 고체 간의 상전이도 있고, 그 다음에 전도체와 초전도체 간의 상전이, 그 다음에
우리 헬륨에서 봤다시피 유체, 초유체 간에 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이 등이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에렌페스트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종류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에렌페스트는 화학 포텐셜 등 연력학적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가 1차 상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차 상전이는 화학 포텐셜의 온도에 대한 1차 도함수가 1차 도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전이들을 1차 상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화학 포텐셜 뮤를 온도에 대해서 도시했을 때 이와 같이 불연속이 되는 점이 나타나는 그러한 전이를 1차 상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용융, 증발, 승화 이와 같은 상전이가 1차 상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엔탈피 변화와 여기에서는 이러한 화학 포텐셜을 온도에 의해서 1차로 미분하면 엔탈피 변화, 델타 H 변화하고 거기 부피 변화가 있겠죠. 즉 우리가 클라페 형식에서 봤다시피 클라페 형식의 dP, dT는 TVM분의 델타 H니까 그 변화는 엔탈피 변화도 있고 부피 변화도 수반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1차 상전입니다. 1차 상전이라는 것은 1차 도함수, 화학 포텐셜에 대한 온도에 대한 1차 도함수가 불연속적인 것인데 그것은 엔탈피 변화와 부피 변화가 수반되는 용융, 증발, 승화 같은 상전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온도 변화와 압력 변화에 따른 두 상간의 화학 포텐셜 차이를 추가적으로 보면 즉 dP, dT의 차이는 베타의 온도가 일정할 때 먼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 변화에 따른 화학 포텐셜의 변화, 베타상의 화학 포텐셜의 변화와 알파상의 화학 포텐셜의 변화를 빼면 그 차이는 VM 베타에서 VM 알파를 뺀 것 같고 우리 이미 알다시피 이것은 V가 되고 이건 역시 V가 되니까 그러므로 베타, VM 베타에서 VM 알파를 뺀 것이 되고 이것은 델타 트랜지션 V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에 따른 화학 포텐셜의 변화는 그게 엔트로피였죠. 마이너스 S였으니까 베타에 대한 화학 포텐셜에서 알파상에 대한 화학 포텐셜을 빼면 그건 마이너스 SM 베타에서 마이너스 SM 알파라는 것이 되고 그러면 이것은 마이너스 델타 SM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1차 상전이는 부피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너스 델타 H, TS가 T가 되니까 앞에서 봤다시피 1차 상전위에서는 이 델타 H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부피, 엔탈피, 엔트로피 이것들은 그러면 온도에 대해서 도시하면 전이점, 트랜지션 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불연속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이점에서는 이때 CP는 마이너스 델타 H, DT와 같고 그래서 따라서 온도가 0에 가까워지면 추가적으로 CP는 무한대로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도시하면 부피는 전이점의 온도에서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 불연속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엔탈피도 전이점에서 불연속점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도 전이점에서 불연속점이 나타나고 그리고 CP는 무한대로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물체를 상전이점에서 부피 변화를 봤을 때 이러한 불연속이 나타나면 1차 상전이 또 엔탈피도 불연속점이 나타나면 1차 상전이 불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면 1차 상전이 엔트로피도 불연속적으로 변하게 되면 1차 상전이고
CP가 무한대로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그것도 1차 상전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2차 상전이는 화학 포텐셜의 1차 도함수, 온도에 대한 1차 도함수는 연속적인데 2차 도함수를 구하면 불연속선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전이를 2차 상전이라고 에렌 베스트가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화학 포텐셜 뮤의 기울기가 상전이를 전후해서 연속적인데 이와 같이 어떤 상전이를 봤더니 그 상전이가 일어나는 온도에서 화학 포텐셜은 연속적으로 변해요. 그런데 그 2차 도함수를 구했더니 부피, 엔탈피, 엔트로피가 2차 도함수에서 불연속 1차 전이점을 전후해서 부피, 엔탈피, 엔트로피는 불연속이 아니라 이 CP가 불연속이지만 무한대가 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2차 상전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피의 경우 2차 도함수가 상전이점에서 이와 같이 변화는 있지만 변곡선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연속적이고 이거 HM도 엔탈피도 연속적이고 엔트로피도 연속적이긴 한데 CP가 불연속이 나타나는 그러한 전위를 2차 상전이라 한다. 2차 상전위는 이와 같이 부피, 엔탈피, 엔트로피가 상전이점 전후에서 연속적이긴 하나 CP가 연용량이 불연속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전위를 2차 상전이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도체, 초전도체 전위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헬륨의 경우에서 봤는데 헬륨의 경우에 액체 1과 액체 2가 서로 변화하는 그런 것을 람다 전위라고 했었죠. 람다 전위는 이 경우도 1차 상전위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2차 상전위도 아니야. 그런데 전위 온도에서 연용량이 1차 상전위는 아닌데 연용량 CP가 무한대가 되는 그러한 경우를 람다 전위라고 합니다. 람다 전위는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전위선의 모양이 히람 문자 람다와 비슷한 모양을 나타나기 때문에 람다 전위라고 불렀죠. 헬륨 연용량의 람다 곡선을 보면 이와 같이 람다와 같은 그런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헬륨의 유체, 초유체, 즉 헬륨 액체 1과 헬륨 액체 2가 초유체였죠. 이렇게 헬륨의 유체, 초유체 전위가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합금의 경우에 질소, 무질소 전위도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상경계선은 이때 두 상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이 두 상이 평형 상태를 이루는 그런 조건들을 나타내는 것이 상경계선이고 이 상경계선에서는 뮤 알파 PT하고 뮤 베타 PT가 서로 같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뮤 알파, 뮤 베타가 이퀄 상태를 유지하는 압력과 온도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경계선을 다른 말로는 공존곡선, 두 산이 서로 공존하는 그런 공존곡선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두 산이 공존하는 압력과 온도 조건들을 쭉 따라가면서 도시한 선이 공존곡선이고, 이것은 두 산의 경계선이죠. 그리고 이 공존곡선, 그 경계선을 구하게 해주는 식이 클라페이롱식이고, 그래서 온도 변화에 따른 압력 변화, 미소 변화들은 델타 VM분의 델타 SM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고체 액체의 경우의 상경계에서는 dpdt는 델타 S분의 델타 V니까 델타 S가 T분의 델타 H니까 T 델타 V의 델타 H로 나타내지고, 이때 이 델타 V와 델타 H를 퓨전 값으로 넣으면 그게 고체 액체 상경계선의 기울기가 될 테고, 그리고 그때 압력은 B 스타 플러스 T 델타 V 델타 H T 마이너스 T 스타가 된다. 그리고 액체 기체 상경계선의 경우는 아까 고체 액체 경계선에서의 퓨전 값 대신에 베이퍼리전 값을 넣으면 되고, 그러면 그게 이렇게 해서 구해지면 그건 액체 기체 경계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리고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어 형식은 보다 온도와 압력과 온도로 나타내준 분사적인 식이고, 그러면 dp, dt는 RT 자선분의 P 델타 H에서 구해지고, 그러면 P는 P 스타 2의 마이너스 카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복잡하니까 대신해서 나타낸 것이고, 이게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기울기는 익스포넨셜이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고체 기체 상경계선은 액체 기체 경계선을 구하는 식에 이번에는 베이퍼리전을 대신해서 고체 기체의 경우는 서블리미에이션이니까 베이퍼리전 값 대신에 서블리미에이션 값을 사용하면 얻어지고, 이때 이 값이 이 값보다는 크기 때문에 비슷한 익스포넨셜이 상승하는 이러한 곡선을 나타내지만, 이 경우가 고체 기체, 즉 승화의 상경계선이 보다 더 가파른 그런 값을 나타낸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전이를 에른테스트는 두 가지 종류로 분류했고, 이 상전이는 화학 포텐셜 등 연료학적 성질에 따라서 분류했는데, 1차 도함수가 불연속이 나타나는 그러한 전이는 1차 상전이, 그래서 1차 도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전이가 1차 상전이고, 이거는 용융, 증발, 승화 등이 여기에 속하고, 2차 상전이는 화학 포텐셜의 온도에 대한 1차 도함수는 연속적이지만 2차 도함수가 불연속인 상전이가 2차 상전이고, 그래서 이때 화학 포텐셜 뮤의 기울기가 상전이 전에서 연속적이긴 하지만 2차 도함수는 불연속이 되는 그런 상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CP 값이 불연속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 경우는 전도체, 초전도체 전이가 여기에 속하고, 람다 전이는 1차와 2차 상전, 1차 상전이는 아니지만 열용량 CP가 무한대가 되는 1차 상전이가 아니니까 2차 상전이가 된다면 CP가 불연속이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나머지는 1차 상전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지만 CP가 무한대가 되는, CP가 1차 상전이와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그러한 전이가 람다 전이고, 이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헬륨의 유체 초유체 전이하고 합금의 질소 무질소 전이가 이러한 람다선 모양의 그런 전이를 나타낸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강 순물질의 물적 변화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